내 이름은 수연. 나는 친정도 든든한 형제도 없는 둘째 며느리였다. 어릴 적 내 인생은 이미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날 안고 병원에 자주 다니셨지만 결국은 그토록 밝고 따뜻하던 아버지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다 이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내게 남은 건 한 장의 낡은 가족 사진과 할머니 집에 얹혀 살던 몇 해의 기억뿐이었다. 그렇게 외롭게 자라다 26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잘 웃는 사람이었다. 나를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네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과의 삶의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부터 내 현실은 달랐다. 축하객보다 빈자리가 더 많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비어있는 신부 측 좌석을 힐끗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친정도 없는 애가 뭘 해줄 수 있겠냐. 그 말이 귀에 꽂혔다. 살이 베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결혼 후 나는 그 집안의 일꾼이 되었다. 이른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나는 찬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갔다. 겨울이면 손끝이 트고 물동이를 쥔 손등은 새파랗게 얼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말했다. 이게 며느리지. 집안일은 손이 먼저 움직여야 해. 장갑 한 켤레라도 달라고 말하면 애들 키우고 일하던 시절엔 그런 것도 없이 살았다며 혀를 찼다. 마당을 쓸고 장독대 앞에서 김장을 도우며 손이 쩍쩍 갈라졌고 명절이면 기름 냄새 가득한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다. 누군가는 화장을 하고 손님 맞이를 하고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받으며 안방에서 웃었다. 나는 항상 그 방 밖이었다. 나는 묵묵히 내 할 일을 했다. 입을 다물고 감정을 삼켰다. 말하면 말대꾸한다고 들을 테니까. 그래도 가끔 작은 위로 하나라도 받을 수 있을까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내 생일이었지만 그날도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몰랐다. 아니 알고도 외면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저 조용히 하루를 넘겼다. 축하해라는 말 한마디 없는 그 하루는 더없이 쓸쓸하고 길었다. 하루는 큰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에 며느리들 모두 산후조리를 도우러 가기로 했다. 나는 그날 남몰래 버스표를 예매했다. 혼자 조용히 바다를 보고 오고 싶었다. 그 사실이 들통났을 때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어디서 멋대로 행동이야. 우리 집 며느리가 할 짓이야 그게.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입술이 떨렸지만 나는 낮게 말했다. 저도 제 하루쯤은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집안은 냉기로 꽉 찼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나를 원망스런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엄마 말 좀 들으면 안 돼?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가장 서러웠던 건 내가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느껴야 했다는 거였다. 어느 날은 그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게 고춧가루를 사오라며 돈을 건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아이도 안고 우산도 없이 그저 맨몸으로 시장까지 뛰었다. 돌아왔을 땐 치마 끝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등은 땀가비로 범벅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고춧가루를 열어보고는 딱 한마디 하셨다. 이건 색이 안 예쁘잖아. 좀 멀더라도 제대로 된 데서 사오지 그랬니? 미안하단 말 대신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기를 꼭 쥔 봉지를 다시 들었다. 다음 시장까지는 걸어서 30분. 그 길을 다시 맨발로 걸었다. 젖은 신발은 이미 오래전에 찢어졌으니까. 또 한 번은 친척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남자들은 거실에 앉아 웃고 있었고 여자들은 다 같이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나만이 설거지와 바닥 닦기, 쓰레기 정리까지 모두 맡았다. 형님은 부엌 옆 작은 방에 앉아 웃으며 귤을 까먹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내게 물걸레를 휙 건네며 말했다. 이럴 때 둘째 며느리가 고생 좀 해야지. 너는 할 일이 없어도 할 일이 생겨야 되는 팔자야. 나는 말없이 걸레를 들고 방바닥을 기었다. 등이 굽고 무릎이 다 까질 만큼 기었다. 내 손에서 피가 나도 그 누구도 그걸 말리지 않았다. 가장 모욕스러웠던 건 이런 말이었다. 휘정이는 우리 집 복덩이야.
근데 수연이는 글쎄 내가 왜 둘째를 들였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바늘처럼 내 가슴에 박혔지만 나는 아무 표정도 지를 수 없었다. 아니, 지를 줄 몰랐다. 익숙해진 무표정으로 나는 다시 국을 끓이고 밥을 뜨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생일이었던 날이었다. 나는 조용히 김치찌개에 생선 한 토막을 더 얹었다.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니까. 혼자라도 조용히 내 생일을 기념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말했다. 아니, 생선이 왜 두 토막이야? 누가 자기 생일이라고 욕심부렸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생선을 조용히 내 밥그릇에서 꺼내 다시 찌개 냄비 속으로 넣었다. 그 밤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소리내 울 수도 없어서 입술을 꾹 깨물고 이불을 덮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저 나 하나의 생일을 삼켜버렸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 집에 와서 이 삶을 살고 있을까? 하지만 그 물음은 늘 뱃속 깊은 곳으로만 가라앉았다. 누구도 답해주지 않을 걸 알기에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는 일조차 사치였다. 가장 참기 힘든 건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도 존재를 투명처럼 여기는 그들의 눈빛이었다. 한 번은 시댁 식구들끼리 외식을 간 날이었다. 장모님 생신이라며 형님이 주도해 예약까지 했고 남편도 그 자리를 당연히 여겼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조용히 아이 밥을 먹이고 있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말해줬다. 어머, 방금 너희 시댁 식구들 단체로 나가던데? 예쁘게 차려입고. 나는 그제야 알아챘다. 아무도 나를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도착한 메시지 하나. 급하게 잡힌 거야. 내가 껴봤자 어색하잖아. 형님 친구들도 올 거고. 그 말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적혀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쿡 하고 찔린 듯 아팠지만 아이 앞에서는 눈물조차 보일 수 없었다. 하루는 시아버지 생신상이었다. 형님은 생일 선물로 명품 지갑을 드렸고 나는 몇 달간 모은 돈으로 겨우 셔츠 하나를 샀다. 포장지도 리본도 없는 단정한 셔츠. 하지만 시아버지는 내 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으셨다. 형님 선물을 들고는 연신 감탄하셨다. 역시 희정이는 센스가 있어.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그 말이 끝날 무렵 나는 내가 가져온 셔츠 봉투를 조용히 식탁 아래로 내려두었다. 괜히 꺼내면 분위기를 흐릴까봐. 그 셔츠는 그날 밤 거실 한쪽에 구겨진 채로 놓여 있었다. 아이 생일조차 외면당한 날도 있었다. 나는 조촐하게 미역국과 계란말이를 만들고 작은 케이크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남편은 회식이라고 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날 집에 오는 친척들에게 형님 아이 옷만 내놓으셨다. 아이고, 우리 첫째 손주는 옷이 너무 작아졌다. 이건 명절에도 못 입히겠어. 내 아이는 그저 방 한켠에서 촛불 하나 없이 숫자 4가 적힌 케이크를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너 생일 제일 많이 기다렸어. 그리고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았다. 불 꺼진 텔레비전 화면에 내 모습이 비쳤다. 생기 없는 눈, 메마른 입가. 나는 그 앞에서 웃었다. 웃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오늘도 아무 일 없던 하루였어. 하지만 마음은 무너졌다. 누가 내 존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바라봐줬더라면, 그랬더라면 나도 이렇게까지 조용히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나는 문득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다. 낡은 종이 위에 희미하게 남은 사진. 흑백에 가까운 톤의 사진 속에서 엄마는 나를 품에 안고 지금의 나보다 훨씬 여린 얼굴로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손끝에 먼지가 닿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건 엄마의 체온 같았다. 엄마. 조용히 정말 오랜만에 그 이름을 불렀다. 목이 메어 뒷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 안에서 북받치는 감정이 눈물도 되지 못한 채 목구멍에 걸렸다. 나 지금 너무 외로워. 하루도 쉬운 날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 봐.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세상은 다 변했지만 엄마의 표정만은 그날 그 자리 그대로였다. 어릴 적 어떤 날은 배가 너무 고파 울며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항상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수연아 참 잘했어. 오늘도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그땐 전부였다. 지금은 누구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 내가 몇 끼를 굶었는지 얼마나 기운이 빠졌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거실 한가운데서 불 꺼진 텔레비전 앞에서 나는 엄마를 불러야만 했다. 엄마 나 오늘도 견뎠어. 엄마만이라도 알아줘.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후두둥 사진 위로 쏟아졌다. 나는 급히 소매로 닦으며 혼잣말했다. 미안해 엄마 사진 져주면 안 되는데. 그러자 괜히 더 울컥했다. 이런 밤 누군가 옆에 있어줬다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엄마 사진 앞에서 두 손 모아 조용히 기도했다. 나 포기하지 않을게. 엄마가 봐주고 있다는 거 믿고 내일도 다시 살아볼게. 그 작은 기도가 내일 하루를 다시 견디게 해줄 유일한 온기 같았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새벽 공기에 코끝이 시리도록 차가워질 때 남들보다 먼저 마당으로 나섰다.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캄캄했고 바람은 얼굴을 베듯 스쳐 지나갔다. 마당 위로 밤새 떨어진 나뭇가지와 마른 잎들이 구석구석 흩어져 있었다. 나는 도톰한 옷소매를 여미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도 잊은 채 한 올 한 올 나뭇가지를 주워 한켠에 모으고 있었다. 몸은 익숙하게 움직였고 머릿속은 하루 해야 할 일들로 이미 분주했다. 그때였다. 쿵. 처음엔 바람에 문이 닫히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건 어딘가 육체가 무너지는 소리, 무게감 있는 무언가가 땅을 내려치는 소리였다. 고개를 돌리는 찰나 나는 똑똑히 보았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다 그대로 정확히 마당 한가운데로 쓰러지셨다. 그 모습은 마치 외줄 위에 서 있던 사람이 한순간 중심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머리카락이 땅에 흩어지는 순간의 정적, 몸이 덜컥 한 번 크게 흔들리고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님. 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눈앞이 하얘졌다. 손에서 들고 있던 대바구니를 떨어뜨린 것도 몰랐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피 한 방울 돌지 않는 것처럼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분의 옆에 무릎을 꿇고 급히 가슴에 귀를 댔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혈관 속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공포가 목 끝까지 차올랐다. 안 돼요 어머님. 손끝이 떨렸다. 심장이 가라앉을 듯 조여왔고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나는 정신없이 시어머니의 옷을 풀어헤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숨을 불어넣고 가슴을 누르고 간절히 그저 살아만 달라고 제발 숨 한 번만 쉬어달라고. 눈물은 볼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은 바람 속으로 증발해버렸다. 이 순간 모든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오직 내 두 손과 시어머니의 생명 사이의 거리만 남아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심장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 희정 언니가 방에서 뛰쳐나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손을 허공에 허둥대다. 제대로 아무것도 못 잡고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달려가 시어머니의 옷깃을 젖히고 그분의 가슴에 귀를 댔다. 심장이 안 뛴다. 손끝이 얼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무릎을 꿇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심폐소생술. 그 단어가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아이가 고열로 쓰러졌던 어느 날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말해주던 그 절차. 그때는 너무 겁이 나서 제대로 듣지도 못했던 말들. 그 막연했던 기억이 이제야 지금 이 순간에 기적처럼 내 안에서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숨 쉴 틈조차 없이 나는 두 손을 모았다. 시어머니의 가슴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그 몸 위에 벌벌 떨리는 내 손을 올렸다. 눌러야 해 살려야 해 안 돼.
갈라진 숨소리조차 삼키며 나는 두 손에 있는 온 힘을 실어 눌렀다. 하나, 둘, 셋. 속으로 세는 숫자는 금세 흐려졌고 심장은 두려움에 먹혀 들썩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제발 살아만 주세요. 어머님 제발. 피부에 와 닿는 그분의 체온은 점점 식고 있었고 입술은 퍼렇게 질려가고 있었다. 나는 입을 맞춰 숨을 불어넣고 다시 가슴을 누르고 또 누르고 또.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요. 어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제발요. 희정 언니가 전화기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때 정작 시어머니의 옆에 있던 사람은, 그 무릎을 자갈밭에 박아넣고 있었던 사람은 나였다. 무릎은 까지고 손목은 부러질 듯 아팠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이 한 사람, 이 한 생명을 되돌리는 것만이 나의 모든 존재 이유가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숨 쉬어주세요 제발. 하늘은 아직 캄캄했다. 마당을 에워싼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그 순간 기적처럼 시어머니의 입술 사이로 희미한 숨결 하나가 스르르 흘렀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혹시라도 다시 멈출까 두려워. 내 손은 더 깊이, 더 세게, 더 조심스럽게 가슴을 눌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의 가슴이 정말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숨이었다.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숨. 나는 그제야 울음을 삼켰다. 그토록 참고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두 뺨을 따라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렸다.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를 늘 무시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저 살길 바랄 뿐이었다. 살아서 숨쉬기를, 다시 눈을 뜨기를, 다시 내 앞에서 일어나주기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손끝이 굳어가는 것도 몰랐고 무릎이 저리도록 아픈 것도 몰랐다. 그저 멈춰선 듯한 이 시간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커지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구급차가 마당 끝에 도착했다. 문이 활짝 열리고 흰 옷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조용하게 뛰어들어왔다. 환자 어디에 계세요? 희정 언니가 손을 들어 소리쳤지만 이미 구급대원들은 내 앞에 쓰러진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들것을 펼쳤다. 누군가 나를 조심스레 밀어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분의 몸이 조심스레 들것 위에 옮겨지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 위에 덮여지는 것을 넛을 놓고 지켜보았다. 바퀴 달린 들것이 자갈 위를 덜컹이며 지나갈 때 그분의 손이 흘러내린 채로 허공을 향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본능처럼 그 손을 살며시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손이 내 손끝에 닿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내가 위로받고 싶었던 말을 나는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들것이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고 도어가 덜컥하고 닫혔다. 엔진이 켜지는 소리, 사이렌이 다시 울리는 소리, 붉은 경광등이 어둑한 새벽 하늘 아래 천천히 멀어져 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야 그 긴장이 풀리는 것처럼 허탈함과 안도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새벽 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 내 모든 걸 내어줬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그저 조용한 둘째 며느리가 아니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날 새벽에 나는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낸 사람이었다.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묵묵히, 얼마나 조용히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내 두 손이 증명해주고 있었다. 이 손으로 몇 년째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고 명절이면 수십 장의 전을 부쳐냈고 아이가 열로 끓어오를 때면 밤새 이마를 닦아가며 붙잡고 있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나는 늘 이 손으로 가족을 살피고 뒷정리를 하고 눈치껏 뒤로 물러서 있었다. 언제나 조용히, 언제나 가장 늦게 앉아 밥을 먹고 가장 먼저 일어나 설거지를 했다. 그 모든 시간 내가 버티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생사를 가르는 경계에서 내 두 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말이 없어서 만만하다고 여겼던 손. 항상 젖어 있고 기름 묻고 굳은 살이 박여 있어서 하찮다고 여겼던 손. 그 손이 지금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 수천 번 밥을 지었고 수만 번 걸레를 쥐었고 수없이 참으며 자신을 잊었던 이 손이 마침내 조용한 외침처럼 나는 여기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 모든 날들의 증거였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대답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이젠 간단한 말도 할 수 있고 눈빛에도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늘 그랬듯 병실 한쪽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기다리는 게 익숙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몰라줘도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그날도 가족들이 병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희정 언니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웃었고 남편은 무심한 얼굴로 시어머니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문득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다행히 희정이가 심폐소생술에서 살았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내 심장 깊은 곳이 살짝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시선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내 귀가 틀린 걸까?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었지만 그 말은 분명히 들렸다. 희정이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나는 그 순간 이해했다.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다. 그날도, 그 전날도, 그 수많은 날들 속에서도 나를 눈앞에 있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걸. 그는 내가 조용히 부엌에서 땀 흘릴 때도 아이를 안고 밤새 울던 날도 항상 무심히 스쳐 지나가기만 했다. 나의 손은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고 나의 무릎은 그 집안의 바닥을 닦았지만 그는 한 번도 내 눈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이제는 내 손으로 살려낸 목숨조차 당연히 다른 사람의 몫이라 믿게 만들었다. 희정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떨구었을 뿐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표정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어쩌면 그녀도 내 마음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역시도 말하지 않았다. 이 집안은 언제나 조용히 삼키는 사람만 살아남는 곳이었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다. 인정도 칭찬도. 이름 썩자 불리는 일도. 내가 바란 건 단 하나,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며칠이 더 지나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내게 물으셨다. 너 그날 기억나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당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흔들렸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가 말 한마디가 천천히 가슴에 내려앉았다. 근데 이상하더라. 희정이는 그런 거 심폐소생술 같은 거 배운 적 없다고 하더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그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 눈 속엔 무엇이 있었다. 깨달음, 미안함, 후회 그리고 아주 늦은 이해. 너였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작게 웃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조금 고였지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에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그 눈물은 곧 죄책감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봤다는 것을 느꼈다. 조용히 오래도록 꾹 참고 살아온 둘째 며느리 수연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그건 내가 받은 어떤 말보다도 더 깊고 따뜻한 위로였다. 며칠간 나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갔다. 의사는 말해줬다. 다행히 빠르게 대처하셔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 중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희한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안도도 기쁨도 뿌듯함도 아니었다. 그저 이제 내가 물러나도 되겠구나 그 생각뿐이었다. 시어머니는 퇴원하셨다. 며칠간 안방에서 요양하셨고 집안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다. 누구도 내게 다가와 묻지 않았다. 그날 마당에서 있었던 일을, 누가 누구를 살렸는지, 누가 달려들었고 누가 손끝이 다 닳도록 가슴을 눌렀는지.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은, 이 가족은 내가 없으면 불편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금세 적응할 사람들이라는 걸. 그래서 조용히 결심했다. 떠나자. 이제 그만 나를 지워가며 사는 건 끝내자. 아이 손을 잡고 낡은 캐리어를 꺼냈다. 정말 많지도 않았다. 내 물건은 항상 구석에 있었으니까. 늘 눈치 보며 정리했던 버릇 덕분에 짐도 빠르게 끝났다. 그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다. 아이의 손에 땀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 작은 손을 더 꼭 쥐었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에 발을 디딘 순간 누군가 내 앞을 막아섰다. 시어머니였다. 느린 걸음, 조심스런 표정, 그리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 가지 마라. 나는 멈췄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숨만 천천히 쉬었다. 그러자 그분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 나는 그 모습을 숨을 참으며 바라봤다. 내가 얼마나 너를 무시했는지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낀다. 그날 희정이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 심폐소생술도 못한다고 그 애가 스스로 말하더라. 그런데도 나는 입을 다물었지. 또 너에게서 공을 빼앗아갔지. 그래도 너는 말 한마디 안 했지. 그래서 더 미안하다. 말보다도 그분의 무릎보다도 그분의 주름진 손끝이 나를 붙잡았다. 진심이 처음으로 그 손끝을 통해 느껴졌다. 희정 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남편도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젠 다른 누군가의 시선을 위해 고개 숙이는 삶은 그만하고 싶었다. 손을 천천히 뺐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다시 꼭 잡았다. 말없이 걸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분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계시다는 걸. 이번에는 누구의 강요도 체면도 아니었다. 그 무릎은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향해 내려간 무릎이었다. 평생 누군가 앞에서 무릎 꿇은 적 없던 그분이 오직 나 하나를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내 지난날의 눈물과 침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무릎엔 용서해달라는 말도 떠나지 말아달라는 애원도 이제야 안다는 고백도 다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무릎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토록 늦게 도착하더라도 진심이면 결국 전해진다는 걸. 그토록 오랜 시간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내가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마음에 필요한 사람으로 남았다는 걸 비로소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아서야 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필요한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 더 이상 조용히 참고 견디며 사는 인생은 내 아이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으로 사는 법을. 사랑받지 못했던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선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했다. 나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었다. 한 발 또 한 발. 마당을 지나 대문을 지나 그리고 지난날의 나를 지나. 그 순간 내 등에 따스한 봄바람이 스쳤다. 그건 어쩌면 내가 평생 기다려온 작은 자유였는지도 모른다. 화면엔 아이 손을 잡고 길을 걷는 수연의 뒷모습.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다. 진실은 늦게 도착해도 결국 가장 깊은 곳에 닿는다. 말없이 살아낸 사람의 하루하루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만큼 묵직했다. 그 오랜 침묵은 결코 무력한 것이 아니었다. 그 무릎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모든 잘못을, 모든 외면과 침묵을, 그리고 스스로도 미처 몰랐던 차별과 편견을 마침내 이해한 진심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무릎은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바라본 첫 번째 시선이었음을. 그토록 기다렸던 한 사람의 인정, 한 사람의 깨달음. 하지만 그 진심조차 이제는 내 발걸음을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떠났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 집을 나와 작은 시골 마을의 허름한 집 한 칸에 자리를 잡고 아이와 매일 밥을 지어 먹고 서로의 하루를 묻고 웃으며 잠들기 시작했다. 많이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은 처음으로 평화로웠다. 그 어떤 눈치도, 그 어떤 비교도 없이 오직 우리로 살아가는 날들이 서서히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내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조용한 새벽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아, 나는 이제야 나답게 살고 있구나. 누군가의 뒤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앞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그날 그 집 마당에서 무릎 꿇었던 시어머니의 손끝이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은 사실 미안하다보다 더 깊은 의미였다는 걸 이제는 안다. 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을 뒤늦게라도 들을 수 있어서 나는 오히려 감사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조용한 자유 속에서 조금은 늦게 피어난 봄처럼 나를 다시 사랑하고 있다. 세상은 종종 조용한 사람을 지나치고 말없이 참고 견디는 사람을 모른 척한다. 하지만 그 조용한 하루하루는 누군가를 살릴 만큼 강했고 그 침묵의 깊이는 말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 진심은 늦게 도착할지언정 결국 가장 소중한 마음에 닿는다. 누군가의 외면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고 살아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빛처럼 돌아오는 따뜻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 어떤 눈물도 그 어떤 고통도 존엄을 지키기 위해 흘린 것이라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조용히 견디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란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기를.